화성, 붉은 행성. 이 우주의 이웃은 오랫동안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해왔습니다. 마치 전설 속의 여의주처럼 말이죠. 녹슨 듯한 붉은색은 산화철 때문인데 밤하늘에서 별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마치 홍시처럼 눈에 띄죠. 화성은 지구보다 작습니다. 거의 절반 크기죠. 대기는 훨씬 얇고요. 마치 찹쌀떡과 메추리알 같네요. 즉, 중력이 낮고 대기가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둥실둥실 떠다니는 기분이겠죠. 화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극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광활한 사막을 상상해보세요.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마치 고요한 백두대간처럼 적막한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올림푸스 몬스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자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거대하죠. 마치 한라산을 손톱만 하게 만드는 거인 같습니다. 발레스 마리네리스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협곡 시스템으로 그랜드 캐니언보다 훨씬 큽니다. 마치 금강산의 웅장함을 몇 배로 확대한 것 같죠. 정말 자연의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화성이 한때 지질학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음을 보여줍니다. 화성의 기온은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마치 변덕쟁이 손오공처럼요. 낮에는 적도 부근의 기온이 섭씨 20도까지 올라가 마치 봄 날씨처럼 따뜻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얇은 대기 때문에 기온이 영하 129도까지 떨어집니다. 마치 한겨울의 시베리아 벌판처럼 춥죠. 화성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현대 천문학의 태동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밤하늘의 붉은 별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고대 문명은 화성의 붉은 빛에 매료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화성을 붉은 호루스라고 부르며 전쟁의 신과 연결시켰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화성을 죽음과 질병의 신, 네르갈이라 칭했습니다. 비록 단순한 관측이었지만 이러한 초기의 노력은 수세기 동안 이어질 화성에 대한 탐구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마치 장영실이 조선의 과학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말이죠. 망원경의 발명은 화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대한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러 갈릴레이는 1610년 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화성을 관측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기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측은 인류에게 큰 도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화성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화성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행성들이 완벽한 원형 궤도가 아닌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행성 운동 법칙은 화성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후 화성 탐사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망원경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천문학자들은 화성 표면을 더욱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화성의 극지방에 있는 얼음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관측하고 화성이 역동적인 행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조반니 스키아파렐리는 화성 표면에서 카날리, 차나리라고 부르는 줄무늬를 발견했습니다. 이 단어가 인공수로로 잘못 번역되면서 화성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퍼져나갔습니다. 20세기 중반,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화성 탐사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주판 땅 따먹기처럼 강대국들은 앞다투어 화성에 먼저 발을 디디려 했습니다. 소련은 1962년 마스 1호라는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낸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처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간 것이죠. 비록 도중에 통신이 두절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 시도는 이후 탐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마스 1호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라이벌, 미국 역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뽕, 내셔널 프라이드. 이 가득한 미국이 뒤처질 수는 없었겠죠? 1964년, 나사의 마리너 4호는 화성에 근접 비행한 최초의 우주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리너 4호가 보내온 화성 표면의 첫 클로즈업 사진은 마치 달 표면처럼 황량하고 건조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치 김칫국을 마신 것처럼 말이죠. 마리너 계획은 계속되었고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속담처럼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이죠. 인간의 탐구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1969년 마리너 6호와 마리너 7호는 화성에 근접 비행하며 표면 지도를 작성하고 대기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1971년 마리너 9호는 화성 궤도를 도는 최초의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올림푸스 몬스 화산과 마리너 계곡의 생생한 이미지를 포함하여 경이로운 화성의 모습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마치 제주도의 한라산과 울릉도의 나리분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탐사 과정들은 단순히 화성에 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화성의 지질학적 특징과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마치 훈민정음 해례본을 연구하듯 화성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975년 바이킹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화성 탐사에 있어서 커다란 도약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달에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처럼 이번에는 화성을 향한 발걸음이었죠. 똑같이 생긴 두 대의 우주선, 바이킹 1호와 바이킹 2호, 각각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구성되어 찰떡궁합을 자랑했습니다. 마치 흥부와 놀부처럼, 아니 혹부리 영감과 도깨비처럼 말이죠. 이러한 이원적인 접근 방식은 궤도와 지표면 모두에서 화성 전체를 조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관찰하고 땅에서는 직접 파헤치는 마치 꼼꼼한 김장김치처럼 완벽한 계획이었죠. 바이킹 착륙선들은 1976년 화성에 연착륙했습니다. 다른 행성에 성공한 최초의 연착륙이었죠. 달 착륙처럼 정말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아니 인류 만세. 착륙선들은 마치 베테랑 사진작가처럼 화성 표면의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고 토양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한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말이죠. 바이킹은 생명체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화성의 토양과 대기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한 것 같았죠. 극지방의 얼음에서 물도 발견했고요. 대기의 구성 성분도 측정했는데 거의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즉, 숨을 쉴 수 없다는 뜻이죠.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하네요. 바이킹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후 탐사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행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많이 남아있죠. 마치 끝이 없는 드라마처럼 말입니다. 5장 화성의 물, 고대의 흔적. 화성 탐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는 물의 존재 여부입니다. 마치 제주도의 숨은 폭포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물은 생명체에 필수적이며 여러 증거는 화성의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리너 9호는 마치 한탄강처럼 하지만 지구가 아닌 화성에서 물의 흐름으로 형성된 고대 강바닥과 협곡들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후의 미션, 특히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와 마스 리커니슨스 오비터는 특히 극지방의 표면 아래에 엄청난 양의 얼음이 매장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마치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처럼요. 2008년 화성의 북극 근처에 착륙한 피닉스 착륙선은 직접 얼음 샘플을 채취한 최초의 탐사선이었습니다. 탐사선의 로봇팔이 땅을 파자 표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아래에 얼음층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고비 사막에서 물을 찾기 위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발견은 화성에서 고대 생명체, 심지어 현재의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높였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독도의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극한 생물처럼 화성에서도 그와 유사한 생명체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6번째 이야기, 생명체 탐사, 우주적 질문. 지구 너머 생명체를 찾는 것은 과학계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이며 과거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화성은 주요 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심청이가 용궁에서 돌아온 것처럼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을 것입니다. 바이킹 탐사선은 생명체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화성 토양에서 생명체의 구성 요소인 유기분자를 발견했습니다. 2012년 게일 분화구에 착륙한 큐리오시티 로버는 생명체 탐사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것처럼 큐리오시티는 화성의 미지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분화구 내부에서 고대 호수 바닥을 발견했는데 이는 수십억 년 전 화성의 환경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치 잊혀진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굴하는 것처럼 옛 문명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또한 큐리오시티는 화성 대기에서 생명체 활동의 결과물일 수 있는 메탄가스를 감지했습니다. 메탄의 존재가 생명체 존재의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라는 속담처럼 말이죠. 메탄은 지질 활동으로도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을 밝히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입니다.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탐사는 우리를 이 중요한 질문의 답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마치 가가린의 우주 비행처럼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는 첫걸음과 같습니다. 7번째 장, 최근 발견, 화성의 비밀을 풀다. 최근 몇 년 동안 화성 탐사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탐사 임무를 통해 붉은 행성의 역사와 진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신대륙을 찾아 떠났던 우리 선조들의 항해처럼 말이죠. 2021년 예제로 분화구에 착륙한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지구로 가져올 암석 샘플을 수집하기 위한 최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선구자처럼 퍼서비어런스는 우리의 지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 탐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 중 하나는 퍼서비어런스와 함께 간 작은 태양열 헬리콥터인 인저뉴이티의 비행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았던 역사적인 순간처럼 이제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행성에서의 최초의 제어된 동력 비행이며 미지의 세계에서 항공 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8년에 착륙한 인사이트 착륙선에서 얻은 데이터는 화성이 예상보다 훨씬 더 지질학적으로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사이트는 행성 내부의 활발한 화산 활동을 시사하는 수많은 화진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우리 지구처럼 화성 또한 내부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화성의 내부 구조와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8번째 장, 미래를 탐험하다. 인류의 여정, 그리고 그 너머. 화성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류를 화성에 보내고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한 더 많은 중요한 임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신화 속 달나라 토끼처럼 이제 우리는 화성으로 가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2030년경 화성에 인류를 보낼 계획입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훈련했듯 우주 비행사들도 화성 탐사를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새로운 기술과 화성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한때는 공상과학 소설처럼 여겨졌던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아이디어가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허준 선생이 새로운 의학 지식을 탐구했듯 우리도 우주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화성에서 영구적으로 살아가려면 자원을 확보하고 거주지를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화성 탐사는 인류의 창의성과 호기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듯 우리는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붉은 행성의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와 지구 밖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